울산 화력발전소 매몰 사고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3차 브리핑을 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브리핑은 지금 3차 브리핑이고 추가로 된 내용은 뭐 크게 없습니다. 일부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동원령에 의해 가지고 인원은 206명, 장비 69대, 그리고 크레인 5대, 700톤급 2대, 500톤급 3대, 굴착기 3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동원되어 있고, 지금 아까 2차에서 말씀드렸듯이 2명을 지금 구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식으로 구조를 하느냐 하면은 아래에 있는 바닥을 지금 팠어 이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어떤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 안쪽에 7명이 있는데 2명은 뭐 우리가 육안으로 확실히 확인이 됐고, 나머지 5명은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고, 그리고 지금 구조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구조 전문가들하고 지금 모여서 지금 회의를 했어, 상황 판단을 했어 구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게 되면은 지금 있는 장비로 활용을 해서 구조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요 정도의 단계에서 지금 추가된 내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우선으로 3명 확인됐다고 부전이 지금 즉석에서 한번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드럼 해보지. 그쪽에 지금 타워 요쪽 편 해가 나누어서 3명, 4명이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4명 쪽은 지금 발견이 안 되고 3명 쪽에서 지금 아까 조금 전까지 2사람이 발견이 됐고, 지금 현재 한 사람 이야기는 아마 그쪽 쪽에서 발견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명 추가 발견됐다는 전화 해봤나? 그럼 발견자들 나온 위치들이 좀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4명. 지금 근데 바닥 쪽입니다. 바닥 쪽. 예, 바닥 쪽. 그래 무너진 아래쪽이죠. 이 위치로 보면은 저 뒤쪽이죠, 뒤쪽. 네, 뒤쪽 부분. 3명, 4명이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육안으로 확인된 2명이 3명이 있는 거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 중에 있으니까. 그거는 아래쪽에 스카이 기사, 바깥쪽에 우리 크레인 올려서 작업하는 아래에서 조정을 하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무너졌는데 거기서 탈출을 했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태. 그래서 2사람은 최초에 빨리 빠져나왔고, 그 외 사람은 지금 저기 매몰되어 있는 상태로. 예. 그 사람은 크레인이지만 사람이 올라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조종기를 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면서 빨리 이렇게 탈출을 할 수는 있었어요. 마이크 그런 것들이 다 외부로 튕겨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나오면서 조금 부상은 조금 있는 걸로 그래 확인됩니다. 지금 예. 그러면 구조 작업 중이신 분 예. 주관으로 보셨을 때 지금 이렇게 딱 제가 거의 가까이까지 갔는데, 금방 들어갔다 왔는데 제가 눈으로 확인은 그때는 할 수는 없었고, 한 분은 이렇게 의식이 있고,
뭐 듣기로는 의식 정도가 이렇게 대화가 조금 이렇게 될 정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명 중 1명만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계약직 8명이 전문가들인가요? 철도 전문가들인가요? 그 발파 작업의 그 작업자분들이니까 그 부분 그 분들이 뭐 완전 전문적인 어떤 그 일을 한다는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그 전문가들 모여 회의한다는데 전문가들 그거는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 구조물을 어떻게 구조를 할 것인가, 크레인을 어디에 부수를 할 것인가, 어떤 전문가들인가요? 그 뭐 구조 설계 전문가하고 우리 그 소방의 그 구조 전문가들 지금 중앙이나 지금 뭐 여러 타 시도에서 지금 다 왔거든요. 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 모여서 지금 판단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되면은 장비를 연는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구명 구조 중에 지면을 파낸다고 하셨는데 이게 땅을 파낸다는 말씀. 그렇죠.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파서 그 사람을 이렇게 빼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 사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하고 있었나요? 그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거를 이 설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취약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 취약화 작업은 저 구조물을 폭발을 하기 위해서 즉 저 구조물을 그 완전히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내려앉히기 위해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기둥들, 지지대, 받침대 이런 것들을 자르는 그 우리가 너무 단단하면은 이게 잘 무너지기가 오히려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어차피 철거니까 그 사이사이 기둥을 잘라내는 그게 취약화 작업이라고. 하다가 25m에서 하다가 붕괴가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장비가 투입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거는 좀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쉽게 이야기하면 뭐 잘라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그 사람이 올라갔어. 그래, 한 사람. 예, 뭐 아마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싶습니다. 그거를 그 작업을 할 때 붕괴를 막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할 그 방호 작업이라고 하던데 방호 작업도 매트를 깔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고 하거든요. 방호 작업 및 취약화 작업을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 상황이 무너진 상태에서 추가로 붕괴가 이루어질 그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4호기, 5호기, 6호기가 있는데 4호기는 그 취약화 작업을 마쳤고 쉽게 말하면은 취약화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5호기는 작업을 하다가 저렇게 무너진 거고 그런 상태입니다. 5호기 그러니까 지금 무너진 상태에서 구조 작업 중에 더 추가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작업을 하면서 이게 판단을 뭐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거의 뭐 한 땅에 거의 한 60~70%가 이렇게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추가 붕괴는 그 지붕 쪽에 그런 부분에 이렇게 뭐 더 이렇게 기울어진다든지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다 넘어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정되는 사고 원인이라든가 좀 이르지만 추정이라도 있을까요? 그 직접적인 원인은 지금 지금 저희들도 확인을 하기가 지금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네, 울산 화력발전소 매몰 사고 관련 소방당국의 3차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인력 206명, 장비 69대, 크레인 5대를 투입해서 구조 중인데요. 안쪽에 지금 7명이 매몰되는 상태고 이 중에서 2명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이 중 1명이 의식이 있어서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만 구조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울산 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행안부 등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재해자 구조에 우선 만전을 기할 걸 당부하고 구조 작업 이후에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 정권에서의 각종 김건희 의혹과 김현지 실장 불출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고성과 설전은 물론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며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 국정감사 파행이 잇따랐죠? 네,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은 고성 공방 끝에 여러 차례 멈추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현지 1 부속실장 불출석을 둘러싼 공방이 화근이 된 건데 오전에는 정회 직후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현 의원 사이에 몸이 서로 부딪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기현 의원이 다가와 부딪힌 거라며 민주당 측에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두 의원이 우발적으로 부딪힌 거라며 내탓 공방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여야는 자료 요구 발언부터 현안 질의까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씨의 문화재 출입 의혹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의 불출석 상황을 집중 겨냥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종묘에 신주가 모셔져 있는 신실 안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김건희 씨입니다. 마치 자신이 왕 노릇 혹은 왕비 노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을 감싸고 도는 것이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면은 김현지 부속실장 본인의 주장입니까? 감싸기 위해 가지고 바뀌는 말들, 전 이런 것들이 더 이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후에도 국감은 정회와 속개가 반복됐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SNS 글을 언급한 뒤 자신을 모욕했다고 지적하자 주 의원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현지 부속실장은 이 대통령이 국회 운영위 출석을 염두에 두라며 대기를 지시한 거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민주당은 김현지 실장만 증인으로 재협상하는 건 비례 원칙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 일반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국감장을 나와 따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 5.18 국립묘지를 방문했는데 일부 시민단체 반발로 묵념만 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대 노총이 65세 법정 정년 연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지 하루 만에 정청래 대표가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은 겁니다. 정년 단계적 연장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돼 있다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법정 정년 65세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일 역시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정책 관련 전 정권과의 차별화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강성노조, 귀족노조와 같이 매도했던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민주당의 영원한 동반자고
산재 예방 예산 확대와 노동자 작업중지권 입법 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정년 연장의 올해 내 추진을 두고는 기업과 청년 고용 등도 감안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보수 정당의 험지로 꼽히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는데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고성과 함께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정동영!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하네! 정동영 못 나가! 경찰과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민주의 문을 통과했지만 추모탑까지는 가지 못하고 중간에 묵념한 뒤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 영령들의 제대로 예를 갖추지 못해 아쉽다며 앞으로 매달 한 차례 이상 호남을 방문해 진정성을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매달 호남을 방문해서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과 직접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역민들이 당면한 여러 민생 문제나 여야 사령탑은 각각 전통적 지지층과 외연 확장에 집중하는 하루를 보냈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표심 경쟁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어제 급락했던 코스피가 개인 투자자의 저점 매수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며 장중 4천선을 다시 내주는 등 종일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검은 수요일을 보낸 코스피는 개장 직후 2% 넘게 뛰어오르며 안정적으로 4천선 후반에 안착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하자 우리 증시도 이에 힘입어 장 초반 단번에 4,111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오름폭을 모두 반납했고 장중 4천선이 다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개미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4천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지수는 소폭 오른 4,026.4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4천선이 심리적 지지선 역할을 하며 시장의 중심선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날 급락장에서도 지수를 방어했던 개미들은 이날 하루에도 8천억 원 넘는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힘을 보탰지만 외국인은 그 2배인 1조 6천억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2% 반등해 59만 원대를 회복한 반면 삼성전자는 10만 원을 내주고 9만 9천 원대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르내림을 거듭하다가 전날보다 소폭 하락한 89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공지능 거품론이 잦아들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안정되기 전까지 확실한 반등은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불안감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조정 국면 속에서 좀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원달러 환율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소송 패소 가능성에 1.7원 내린 1,447.7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서울의 경우 강남권보다 비강남권이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비강남권 일부 지역은 매매 거래가 사실상 멈췄는데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2주 연속 축소됐습니다. 토어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기 구리와 화성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지난달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27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3개월 만에 9천만 원 뛰었습니다. 매매 거래가 빈번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돼서 거래는 이어지는데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문의는 그래도 꾸준하고 그렇다고 호가가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가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다른 지역에서도 현금 부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시장이 차갑게 식은 건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현금 들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수를 진행하시는 거고, 상환 능력은 있는데 목돈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대기하고 계시는 거고, 완전히 선물은 아닙니다. 강남구를 비롯해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외곽 지역은 거래가 뚝 끊기면서 규제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달 20일부터 이어진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는 368건에 불과했습니다. 거래 위축이 이어진 가운데 대책에 따른 양상은 자치구별로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송파구가 155건에 달하는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인기 지역은 거래가 꾸준했지만 노원구, 도봉구 등 비강남 자치구 중에 거래가 사실상 멈춘 곳도 속출했습니다. 토어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를 마쳐야 하고 취득 후 최소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던 토어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돼 이들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출을 받지 않게 되면 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지 않고 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죠. 서울 아파트 값은 0.19% 올라 11호 대책 이후 상승폭은 2주 연속 줄었지만 아파트 값 상승은 39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1호 대책에서 토어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경기도 구리시가 0.52%, 화성시가 0.26%로 직전주보다 크게 오르는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이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 시장이 냉각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0일에서 29일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1월 수도권 분양 전망 지수는 지난달보다 26.9포인트 급락한 73.3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10.15 대책에서 수도권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하는 등 고강도 주택 수요 억제책을 시행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40층 안팎의 고층 건물 건축이 허용됐습니다. 정부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시의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묘신 종묘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정제된 장엄함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조선시대 최고의 건축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정전 앞의 공간은 종묘의 핵심입니다. 종묘 정전, 저 길이가 100m 넘는 저 길이가 물체처럼 타고 왔는데 그다음부터는 저 종묘 정전은 잘 보이지 않고 앞에는 공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건축을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구나. 논란은 2004년 종묘 맞은편 세운사구역 재개발에서 시작됐습니다. 종묘의 역사 문화 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건축물의 높이를 71.9m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층고 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재개발이 계속 표류하자 서울시 의회 등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141.9m까지 허용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녹지도 만들고 그리고 재개발을 더욱더 활성화해서 민간 자본이 활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묘 앞에 건물들이 높이가 조금 높아집니다. 대법원도 서울시 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가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 결정 근거가 된 시의회 조례가 문화재 보호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국가유산청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고층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위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결국 종묘 앞 세운사구역 개발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국가유산의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서울 천호동에 있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가 있는 6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포기했는데 이르면 오늘 안에 구속 여부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목 부분을 부여잡은 여성이 다급히 지나가는 차를 멈추게 합니다. 쫓아온 남성이 여성을 향해 돌진하지만 주변에서 이 모습을 본 시민에게 제압당합니다. 지난 4일 서울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직원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전 조합장 60대 A씨가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병원에 옮겨진 6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서면 검토 등을 거쳐 조만간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경찰 조사와 해당 조합 관계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전직 조합장인 A씨는 조합 내에서 여러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는 도중 조합원 1명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고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구형받았습니다. A씨는 흉기 난동 바로 전날 조합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이 확보한 조합의 해임 결의안을 보면 해당 조합원들은 A씨가 주택정비 사업을 망가뜨리려 한다는 점을 주요 해임 사유로 적었습니다. 주택정비사업 등을 둘러싸고 적잖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경찰은 A씨가 앙심을 품고 벌인 범행인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해외 유명 금융회사로 속인 뒤 200억 원을 가로챈 캄보디아 거점 범죄 조직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수익을 나눠주며 믿음을 주다가 큰 돈을 투자하면 잠적하는 돼지 도살 수법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모니터가 질비한 사무실. 책상 위엔 휴대전화들이 널려 있고 대화창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태국과 가까운 캄보디아 국경 도시 오스마의 한 리조트에 있는 사기 조직 사무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반 동안 영국이나 미국에 본사를 둔 해외 유명 투자업체 4곳의 직원인 척 속이며 고수익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대화방에선 공범끼리 하나는 투자 전문가인 양 종목을 분석했고 다른 하나는 투자 성공담을 꾸며내며 바람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이들에겐 가짜로 만든 주식 매매 앱을 휴대전화에 깔게 했고 돈을 입금하면 정말 수익이 난 것처럼 조작된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쌓다가 더 큰 투자금을 입금하면 잠적했는데 피해자 229명이 퇴직금부터 아들 결혼자금까지 모두 194억 원을 뜯겼습니다. 돼지 도살 수법이라고 있습니다. 신뢰가 형성된 다음에 조금씩 피해금을 늘리도록, 현치금을 늘리도록 쫙 늘린 다음에 한 방에 싹 들고 튀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경찰은 일당 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은 구속해 모두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거된 이들 대부분은 20대에서 30대였는데 경찰은 이들 대부분이 돈벌이나 카지노 빚 때문에 불법인 줄 알고도 캄보디아 조직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인 연루 스캠 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합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9일부터 2박 3일 동안 캄보디아 푸놈펜을 방문해 외교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 등 고위 인사를 면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의 이번 방문이 최종적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마무리 짓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내일 같은 시간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 기소가 처음인 만큼 법원에 동시 출석하는 것도 헌정사 첫 사례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등 혐의 재판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고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혐의 공판은 이보다 5분 늦게 시작합니다. 두 사람 다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 처음으로 같은 법원,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 기소가 처음인 만큼 동시에 법원을 출석하는 것도 헌정사 첫 사례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면할 가능성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각각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서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하면 이후 교도관 인솔하에 곧장 법정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도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점심 식사를 포함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시간대별 동선을 미리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체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수처 검사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김건희 씨 공판에는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명태균 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정필 씨 등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게 오는 24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서희건설이 건넨 귀금속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금거북이 등 매관매직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준혁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김 씨 소환을 예고했군요. 네, 특검은 구치소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건넨 이른바 나토 3종, 순방 3종 귀금속에 대한 조사와 함께 수수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도 조사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상민 전 검사의 이우한 화백 그림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소가 이뤄진 만큼 추가 조사는 없을 전망입니다. 예, 그날 조사가 이루어질 의혹과 관련해서 이배용 전 위원장 소환 조사도 진행 중이죠?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특검이 설치한 포토라인을 피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탄 채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뿐만 아니라 김 씨가 국가 사적을 개인 목적으로 활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데 김 씨가 재작년 9월 휴공일 경복궁 경회로를 방문했을 때 이 전 위원장이 같이 찍힌 사진이 있는 만큼 방문 이유 등에 대한 추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김 씨 자택의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 해당 건물 지하에 있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한남동 관저 내부 공사를 맡았던 21g 사무실, 그리고 21g 대표 주거지와 관련자 사무실 등이 포함됐는데요. 관저 이전 특혜와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내용이 아닌 새로운 혐의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며 불가피함을 강조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21g 대표 등이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고 김건희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파악됐는데요. 또 크리스찬 디올 브랜드 제품 일체를 압수 물품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보석 신문을 앞두고 또다시 압수수색을 하면서 별건의 증거인멸 우려를 명분으로 삼으려는 거라면 재판 절차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지난 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김 씨의 신문은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고자 한동훈 전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쯤 본회의장에 있던 한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한 점을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이어서 이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협조 요청을 받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에 실패할 경우 당과 자신 모두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해서 내란이라는 중죄에 가담했다는 내용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가 지난해 자체 서버가 악성 코드에 대량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T 해킹 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오늘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KT가 지난해 3월에서 7월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했지만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KT는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악성 코드 감염과 소액 결제 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KT는 피해 고객에게 다음 달 10일부터 5개월간 월 100GB 무료 데이터 제공과 15만 원 상당의 요금 또는 단말 할인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모든 펨토셀 인증서를 폐기 후 재발급했으며 미인증 장비의 망 접속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 피해가 이만저만 아닌데요. 이런 불법 사이트를 대체 누가 만들고 퍼뜨릴까요? 도박 사이트 수백 개를 제작해서 판매한 꼭대기 범죄 조직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도박 사이트 판돈을 다 합쳐보니까 5조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경찰이 광주 지역 한 오피스텔을 급습합니다. 도박 사이트 제작 판매 조직의 자금 관리책을 검거한 겁니다. 범죄 조직이 숨겨놓은 범죄 수익금도 찾아냈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열자 5만 원권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만 모두 4억 8천여만 원.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가 국내 최대 도박 사이트 제작 운영 범죄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도박 사이트 266개를 제작한 뒤 해외 카지노 영상을 연결해 팔았고 개당 월 300만 원씩 관리비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박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은 무려 5조 3천억 원. 범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200개가 넘는 범죄 계좌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분석한 끝에 총책과 조직원 14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주요 간부 7명을 구속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원격 서버를 이용하며 대화 시에는 실명 또는 휴대폰 사용 금지 등 행동 강령까지 만들어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왔습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를 판매하고 운영해 얻은 범죄 수익금 33억여 원을 추징했고 총책 등 주요 공범 10명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들을 추적하는 한편 도박 범죄를 막기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동원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우리나라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어도 50% 이상 감축하는 새로운 목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청회를 열고 2018년과 비교해 50에서 60% 감축하는 방안과 53에서 60%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5년 전 제시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보다 10%포인트 이상 목표치를 높였습니다. 정부의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에 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가 산업계 제한치인 48%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면서 제조업 전반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기업들은 막대한 감축 설비 투자와 배출권 구매로 비용이 급증하고 고용 감소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러브콜에도 묵묵부답이던 북한이 미국의 최근 이딴 제재 발표에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 행정부의 악의적 본성이 또 드러났다고 반발하며 인내심을 갖고 상응하게 상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입장은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의 담화로 발표됐습니다.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속내를 다시 확인했다는 제목으로 시작해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점치던 세간의 추측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 행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에 반발한 것으로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하며 또다시 변할 수 없는 대북 적대적 의사를 재표명한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 인내력을 갖고 상응하게 상대해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 재무부는 사이버 범죄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산 석탄,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의 제재 추진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에이펙 계기 북미 정상회동이 불발된 이후에 잇따라 취해진 조치라
대북 압박성 카드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신속히 나온 건데 우리로 치면 외무부 차관급이 담화를 내 수위는 조절한 측면도 있지만 대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더욱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를 변하지 않는 적대성의 증거로 제시하면서 대화나 협상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 기대가 사라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내력과 상응하는 대응을 언급한 만큼 기존의 비례적 강대강 정면 대결을 강조하면서 장기전을 예고한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북한의 외교 원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연결식이 어제 평양에서 엄수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립묘지격인 신미리 애국 열사릉에서 진행된 연결식에는 김정은 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지난 3일 97세로 사망한 김영남의 장례식은 평양 서장회관에서 국장으로 치러졌고 인공기를 덮은 연구차가 평양 시내를 이동하자 주민들은 머리 숙여 조의를 표했습니다. 통일부는 김영남 전 위원장에 대한 방북 조문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문단 구성을 제안한 정치권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재 검토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서 이미 북한의 연결식이 끝났고 남북 간 소통 채널도 중단된 상태라는 점도 부연했습니다. 쌀쌀한 늦가을 날씨 속에 불청객 스모그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밤사이에는 서울 등 서쪽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짙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한반도 북서쪽에서부터 북한을 지나 우리나라 내륙까지 희뿌연 먼지띠가 형성됐습니다. 올가을 첫 스모그입니다. 바람을 타고 유입된 오염물질은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와 호남 등 서쪽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가 심해지는 밤 사이에는 서쪽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더 짙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온이 점차 떨어지고 스모그 유입이 잦아지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밤 사이에는 대기가 안정되고 바람이 약한 데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아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말 이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고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돼 초미세먼지는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능일이 있는 다음 주 중반에는 비교적 맑고 일교차 큰 늦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큰 추위는 없지만 기온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평년이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 평년과 비슷한 날씨가 되겠지만 다소 쌀쌀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또 수능일 제주도 부근은 저기압 영향으로 강수와 풍랑특보 가능성이 있다며 섬 지역 수험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의 전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감이 오늘 있었는데요. 초반부터 격하게 충돌해서 59분 만에 파행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번 이 운영위 국감처럼 말이 많던 국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부터 조이대 김현지 국감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김현지 부소실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어쨌든 이제 이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보선사나운 모습을 결국 연출을 했어요. 여야가. 그러니까 이제 저 운영위에서 따질 게 많을 텐데 우선 예산도 따질 게 있을 것이고 예산이야 뭐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 하겠습니다만 근데 뭐 그런 거 하나도 이제 감사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운영위 국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3년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재명 정부 5개월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국감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예민했던 건데 아무튼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국감은 이제 완전히 끝났는데 어쨌든 여야가 김현지 부서실장의 출석을 이제 두고서 결국은 이제
파행을 빚은 그런 국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59분 만에 정회된 게 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의 이해충돌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이번 국감이 이재명 정부 국감이지 윤석열 정부 국감이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비서실장과 대통령실이 강훈식 실장 체제인데 왜 주진우 의원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진우 의원을 일부러 끄집어내서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킨 다음에 이걸 파행으로 유도하려는 전략적 파행 유도 전략이 아니었느냐, 그런 강한 의심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잖아요. 아니 이 주진우 의원이 그만둔 지가 1년 반이 넘었고 작년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왜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따지면 민주당의 논리가 정말 궁색해지는 게요. 21대 국회에 문화체육부 관광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이 바로 장관 이어서 문체부 상임위원장을 했고, 이계호 의원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지낸 다음에 바로 농해수위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건 이해 충돌이 아닌가요? 오히려 그게 이해 충돌이죠. 직전에 있었던 행정부의 수장이 상임위원장으로 왔다는 게. 근데 전혀 대통령실에 근무한 일개 비서관 출신이 주진우 의원이 이 운영에 보임됐기 때문에 이번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 충돌이다, 이 주장은 아마 모든 분들이 들어도 납득하기 어려웠던 주장인 거고, 결국 이걸 통해서 오전 국감의 파행을 통해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출석을 결국에는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민주당의 전략적 파행의 유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는 민주당이 정말 그 대통령실과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었는지, 그건 한번 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해 충돌이라는 민주당 발언에 지금 주진우 의원은 1년 6개월이 자기가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이해 충돌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러면서 자신이 김현지 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서 입틀막하는 거다.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지금 일단 59분 만에 정회가 선언이 된 건데요. 정회 후 퇴장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졌죠. 배치기 논란인데, 이기현 의원하고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에 있었던 이제 불상사라고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종의 폭력 사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폭력까지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서로의 주장은 달라요 지금. 하여튼 이제 주진우 의원 문제 가지고 충돌을 하다가 이해 충돌 논란을 빚다가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퇴장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기현 의원이 돌진했다, 이런 주장인데, 아까 화면을 보니까 이기현 의원이 따라가면서 돌아왔으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던데, 예. 그 장면이. 그리고 이기현 의원이 이제 글쎄요, 이렇게 배를 밀친 듯한 이런 모습은 보이긴 보여요. 그리고 이기현 의원이 잘못이 있다면 배가 나온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과할 때.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의원들이 정말 품격 있게 정말 해라. 이게 지금 어디서 지금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서로 여야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서로 계속 적대적 관계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인다는 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민망해요. 이기현 의원 본인도 민망하다는 표현을 썼던데, 참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에요. 그리고 특히 주진우 의원 이 이해충돌 이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 말이죠. 제가 볼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윤리적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감 기관에 근무를 했었다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니까 사적인 이해 충돌이냐, 이게 이제 어떤 사적 이해관계 문제냐, 이런 문제인데, 경제적 관계라든지 금전 관계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만 이전의 직무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논란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결정적인 어떤 논쟁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이른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런 이제 화면에 보이는 저런 모습들, 이게 단순하게 언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모습이 몸에 접촉이 있었던 거란 말이죠. 예. 저런 모습은 정말로 우리나라 여야가 정말 적대하는 것 같다. 이게 그냥 정치적인 공방이나 정치적 언어나 정치적인 어떤 외관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상대를 증오하고 적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모습이 또 오늘도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방금 얘기 나온 운영이 이른바 배치기 충돌 당사자 2명의 발언과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송원석 대표 굉장히 격한 표현으로 민주당이 국감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다라고 세게 발언하셔서 제가 뒤에 따라가는 저에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저는 회의장 문을 나가려고 하다가 돌아서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몸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대낮에 테러와 유사한 폭력 행위가 발생했는데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이렇게도 말했거든요. 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화면을 보더라도 사실 저 상황에서 도발을 송원석 의원이 먼저 했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회의장 나가면서 그냥 등을 돌렸을 뿐인데 이기현 의원이 다가오면서 배를 계속 밀치는 장면이 누가 보더라도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이런 거죠. 김현지 논란을 혹시 배치기 논란으로 덮으려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한 의구심이 드는 건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당에서 김현지 실장이 안 나오니까 이거 나오는 게 맞다. 뭐 대통령실은 지금 대기 중에 있고 국회 합의가 있다면 언제라도 지금 보내겠다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까지도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여기에서 그러면 시간을 정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추후에 이제 출석을 통한 논란을 하면 되는, 그러니까 이제 협의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주진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 여러 문제를 제기하니까 마치 자기를 통해서 오히려 역공을 펼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치더라도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다? 원래 대통령실에 근무하면 대통령실의 문제점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쪽집게로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게 그게 맞는 건데 그게 무슨 이게 이해 충돌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를 끄집어내서 일단 논란을 벌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기현 의원이 가면서 송원석 의원에게 도발을 함으로써 그로서 파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다시 오전 회의는 사실상 거의 무력화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오후에는 김현지 논란이 잦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기현 의원이 한 건 하겠다는 생각으로 사실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물리적 충돌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송원석 의원 입장에서는 이건 물리적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석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점은 운영위 국감이 결국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어떻게 마무리될까를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몸싸움으로 끝나는 것은 전략적 유도라는 생각이 강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예. 자, 이 해명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기현 의원이 일단은 페이스북에다가 오늘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또 경호처 대상 국감을 하는 날 이렇게 중요한 날에 논란을 일으켜서 민망하고 유감스럽다 했지만은 내가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 살 빼겠다, 뭐 이런 글도 덧붙였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뭐 일부러 유도하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기현 의원이 글쎄요. 요즘 이제 보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여든 야든 그 진영 내에서 뭔가 위상이 좀 돋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한 건을 해야 되고 한 건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발언의 어떤 수위를 높인다든지 대단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아주 수위 높은 발언들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경우 중에 하나의 이 보도가 되잖아요. 당장 YTN에서 지금 이게 여기서 의제가 되고 주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제가 볼 때 의원들이 정말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까 사과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건 무슨 약간 이중 몸싸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물리적 충돌을 희화하는 거밖에 더 되겠어요? 뭐 잘못이 있다면 배가 나온 죄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을 얼마나 가볍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본인도 민망하다고 해서 민망한 대로 다시 이러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지 사과인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걸 뭐 배가 나와서 죄다. 아이들도 그런 농담 안 해요. 그 의원들의 자질 문제예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 개인의 일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의원 개인의 자질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신 속한 정당의 지지를 깎아내릴 거 아니겠어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좀 그래서 이 여야 의원들이 뭐 특정 의원들 모든 의원이 그런 건 절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돋보이는 행동이나 과격한 단어나 그런 행동, 언행을 통해서 자신의 위상을 돋보이게 하고 그래서 공천이 유리하게 하려 한다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정당이 게이트 키퍼 역할을 이럴 때 해줘야 돼요. 이걸 법률로 하긴 좀 어려워요. 이거 수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고발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물리적 충돌이니까 뭐 폭력 사태를 규정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 그런 자정 기능이 발동이 돼야 돼요. 이럴 때 기능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정당이 이런 부분을 경고를 해야 됩니다. 왜 사과를 그렇게 했느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충돌이 있는 건 뭐 둘이 양자가 충돌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사과를 이렇게 한 건 명백하게 가시적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면 그게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든 야든 정당이 이럴 때 어떤 자정 기능이 작동돼야 된다. 뭐 근데 그런 말씀 드려도 그게 뭐 움직이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네. 네. 우상호 정무수석은요.
김현지 실장이 오전에 출석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거부된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결정하면 언제든지 출석을 하라면서 김현지 실장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결국에는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대통령실은 그렇게 우리는 출석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고 국회가 결국에는 이걸 협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출석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1년에 한 번 있는 국정감사의 운영위에서도 이제 김현지 실장이 불출석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상임위가 운영위가 열리면서 김현지 실장이 출석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더 나아가 내년 국감까지 김현지 실장은 전혀 얼굴 안 보이는 이제 그 말하자면 얼굴 없는 실세로서 계속 정치권의 회자가 될 것이고 논란의 입방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세간에 떠도는 그 어떤 루머 혹은 이런 퍼즐에 맞춰서 김현지 실장이 언행들 하나하나 꿰어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이렇게 음지를 선호합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제가 보기에 깔끔하게 이번에 주진우 의원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은 아마 국민의힘도 그러면 시간 합의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파행이 되면서 오전이 다 지나가 버리니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졌죠. 아니 경호실이든 뭐든 나머지 기관 보고도 저렇게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허술하게 끝났는데 김 실장이 그러면 다시 출석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실은 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를 만든 거다.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었고 경례 대기시켰고 대통령도 정무수석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국회가 우리를 출석하지 못하게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출석 못한 거라는 알리바이는 성립했을지 몰라도 국민들 생각에 도대체 김현지가 뭔데라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무적 차원에서 이건 민주당이 결코 온당한 선택과 전략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 첨언하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김 실장을 경례 대기시켰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국민의힘에서는 그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출석한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바뀌었다는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였어요. 그리고 한 번도 대통령실의 입장이 김현지 실장이 나가면 안 된다, 출석하면 안 된다라는 적은 없었죠.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가 자꾸 이제 회자되고 소환됐는데 우상호 수석으로서는 이 계속 어쨌든 100%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성사가 안 되니까 자꾸 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 첫째 국민의힘이 너무 과도하게 김현지 실장에 집착하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김현지 실장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많은 일을 같이 해왔고 그야말로 측근이고 실세니까 뭐 당연히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으나 좀 과도해요.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하나 있고 그것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여권으로서는 김현지 실장을 불러놓고 대통령과 관련시켜가면서 여러 가지 흠결을 끄집어내려 하는 게 아니냐라는 충분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상당히 방어를 한 겁니다. 방어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총무비서관은 한 번도 안 나간 얘기가 없잖아요. 94년도 이후에. 그건 뭐 여러 번 나온 얘기예요. 또 부서실장은 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 직무가 이동이 됐단 말이에요. 보직이 바뀌면서 부서실장이가 안 나가는 건 말이 맞는데 근데 그게 좀 말은 성립이 잘 안 되죠. 얘기는 그 전부터 이 보직 이동은 예견돼 있었던 거라 하더라도 이 논란이 제기된 다음에 부서실장으로 이제 자리 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별로 이제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도 과도하게 김현지 실장에게 집착하면서 어떻게든 정치적 공방을 이끌어내려 하는 것, 전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그것도 썩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이왕 그렇게 된 거 김현지 실장이 부서실장이지만 출석해서 당당하게 운영이 관련된 것만 답변하고 운영위가 아닌 건 답변하지 않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럼 털고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계속 김현지 실장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최평론가님 말씀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실은 출석시켰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민주당이 과도하게 대통령 의식해서 방어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을 해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는데 시민단체 반발로 참배를 하지 못하고 20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왜 오늘 이쪽을 찾았다고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민생 투어 일환으로 지금 지역을 돌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대표가 될 때에도 호람을 한 달에 한 번씩 찾겠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 당헌에도 5.18 정신을 계승하고라는 그런 문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 대표로서는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다만 이제 대표가 되고 나서 당면한 이제 업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약간 이게 이제 후순위로 약간 밀려진 거지. 이거는 예측이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근데 타이밍이 이제 오늘 간 건데. 근데 과연 저는 이거 보면서 또 저렇게 이제 말하자면 내란 정당이라는 이제 프레임 속에서 5.18 관련 단체들이 저렇게 장동혁 대표의
추모마저도 막을 수가 있는 게 그게 온당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장동혁 대표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대표가 와서 어쨌든 5.18 묘역을 참배하겠다는데 5.18의 특정 지역과 특정 세력과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닌데 공당의 대표가 와서 참배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그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쫓아내듯이 모욕 주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떠나서라도 저렇게 본인이 좀 약간 좀 수모를 받더라도 저는 외연 확장과 중도 확장이라는 어떤 그런 슬로건 속에서 끊임없이 저는 가져야 한다. 결국 저는 호남이라는 게 몇 표를 더 얻겠다라는 이런 득표적 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정말 수권 정당이 되고 전국 정당이 되고 그런 속에서 국민에게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는 그런 상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장 대표가 저는 비록 이번에 한번 저는 좀 약간 그 거친 수모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 가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개헌이 되더라도 5.18 정신은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5.18 그 헌법 정신을 수록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저렇게까지 막는 게 능사인가라는 점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여줬던 그간의 행동, 탄핵이나 계엄에 대한 것, 장동혁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했어요.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옹호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언행들, 그리고 윤오개인이라는 뭐 이른바 극우 세력들과 연계 같은 거 그렇게 느껴지는 게 많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 5.18 이제 참배하러 가서 저런 건 각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맞고 안 맞고는 저런 우리가 모습 많이 봤었어요. 과거에도 많이 봤으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돼요. 저런 부분을 탓하기 이전에 왜 참배도 막느냐? 뭐 그렇게 탓할 수 있죠. 근데 저런 부분을 탓하기 이전에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의 전 내란에 그리고 탄핵의 강이다, 탄핵의 바다다라고까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계엄과 탄핵의 그늘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다고요. 그걸 완전히 환골탈퇴하고 그런 다음에 갈 때도 저렇게 하겠느냐. 좀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의힘이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태세를 전환하고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지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범인 도피 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이 돼 있는데 출국 금지를 당한 상태였다는 네. 거는 많은 분들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저게 아마 시민단체가 고발한 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특검이 이제 출국 금지를 시킨 것 같은데, 근데 저거는 누가 봐도 과도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저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종석 장관의 그러니까 이종석 장관이 부임했을 때 조속한 소환과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고 그 갈등이 결국 계엄으로까지 치달았다고 보는 게 다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원내는 아니었지만 계엄의 밤 그때 모든 아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끌고 와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인데, 근데 저는 근데 그 모든 것을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그런 걸 진행되는 과정들을 다 아는 특검이 왜 저렇게 약간 망신주기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디 해외 나가면 도망갔다 또 안 들어옵니까? 근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저런 것을 보내는 거는 한 전 대표에게 오히려 저는 정치적 공간이 열어주는 거라고 좀 봐요. 근데 이게 그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특검의 이러한 행태가 이거는 수사를 위한 특검이 아니라 뭔가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듯한 특검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특검은 수사로서 입증하고 수사로서 결과물을 내야지 이런 식의 어떤 주변의 플레이를 통해서 좀 말하자면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은 전혀 저는 수사기관다운 행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명현 특검,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자신의 청담동 술자리 음모론을 특검 재직 중에 자기 SNS에 올리고 또 과거 김대엽 병풍 조작 수사에 관여하기도 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인물이다.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세행이라고 있죠.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운동, 바로세우기 행동. 이게 이제 시민단체인데 거기서 고발한 사건이에요. 고발했으니까 이제 특검은 이제 그 수사의 절차에 따라서 출국 금지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 뭐 내란 특검이나 이 최재병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혐의가 이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고발이 된 사건이니까 이제 그 출금을 시킨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이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태도 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와서 이제 소환을 해가지고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한 전 대표가 조금 이제 수위를 높은 발언들 많이 하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만약에
유지가 되면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뭐 계엄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죠. 계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이 고발된 것에 대해 이 출국 금지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명현 특검에 대해서 과거 일을 소환해서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건 썩 적절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돌과 유명 트로트 가수 공연, 또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경기 입장권을 정가보다 수십 배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해온 안표상 17곳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연간 4만 건이 넘는 입장권을 확보해서 최소 200억 원이 넘는 안표를 유통시켰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안표상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안표상들은 아이돌과 유명 트로트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입장권을 정가보다 15배나 높게 판매했습니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경기는 10만 원 수준의 입장권을 200만 원에 재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17개 안표상들은 연간 4만 건이 넘는 입장권을 확보한 후 정가의 최대 30배를 받고 안표를 팔았습니다. 유통규모는 최소 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30대 중반의 공공기관 근무자와 사립학교 교사도 덜미가 잡혔는데 안표 판매액이 각각 4억 원과 3억 원을 넘었습니다. 안표팔이 수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활용한 티켓 재판매와 안표업자가 대신 예매하는 대리 티켓팅, 불법 예매를 가능하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 등입니다. 한 업체는 해외 관광객 등에게 공연 안표를 파는 등 6년간 4만 장이 넘는 안표를 판매해 100억 원을 벌어들이고도 수익 금액은 적게 신고했습니다. 안표상들은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익 금액을 분산하고 세금을 축소하거나 빼돌린 소득으로 수억 원대의 국내 해외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과 시장 질서에 미치는 산의 파급력과 시급성을 감안해 안표업자의 자금과 은닉재산 추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추적과 FIU 정보 등 가용 수단을 활용해 안표 판매와 관련된 현금 거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육군은 전투 헬기 조종사 가운데 최우수 사수를 뜻하는 탑 헬리건에 901 항공대대 아파치 가디언 조종사인 이대식, 조명환 준위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300여 명의 조종사가 참가했고 이준위와 조준위가 개인 사격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둬 탑 헬리건과 함께 대통령상도 수상했습니다. 세계 1위 인공지능 칩 생산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AI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에 승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황 CEO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AI의 미래 서밋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황 CEO는 서방 국가들은 기술 발전에 대한 냉소주의에 빠져 있다며 미국 50개 주가 각자 규제를 채택하면 50개의 새로운 규제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신 유행 옷을 빠르게 대량 생산해 싸게 파는 중국 업체 쉬인이 패션의 도시 프랑스 파리 도심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습니다. 정부와 파리시, 시민단체, 기성복 업계까지 일제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문인지 김종욱 기자가 전합니다. 파리 중심부에 170년 가까이 자리를 지킨 백화점. 개장을 기다리는 이들이 긴 줄을 이뤘습니다. 줄 섰던 고객들이 앞다퉈 올라간 6층에선 중국 패스트 패션 업체 쉬인 개점 행사가 열렸습니다. Très bonne impression. Le prix reste raisonnable et je vois que la qualité y est, la finition est très bien. 백화점 앞 다른 편에선 시의원들과 아동인권, 환경단체 등이 소리 높여 구호를 외칩니다. 쉬인의 강제노동, 환경오염 의혹 등에 항의하는 시위입니다.
suis élu parisien, je suis candidat à la mairie de Paris et je ne supporte pas que ce type d'entreprise qui est dangereux pour les droits sociaux, qui est dangereux pour le climat, qui est dangereux pour cette ville et qui est même dangereux pour les enfants, eh bien, puisse s'implanter ici au BHV et même continuer à opérer sur le territoire national. 특히 최근 쉬인 사이트에서 어린이를 연상시키는 성인용 인형이 판매돼 반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Shein, c'est la culture de la pédocriminalité et donc on devrait laisser faire ça dans la plus grande enseigne au cœur de Paris, mais quelle honte, une honte internationale. 프랑스 정부는 쉬인 플랫폼의 모든 콘텐츠가 프랑스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할 때까지 사이트 운용을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당국은 한 물류센터 직원들의 신고로 쉬인 사이트에서 팔린 인형 실물을 확보해 압수하고 인형 구매자를 추적해 성범죄 전과가 있는 50대 프랑스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쉬인은 프랑스 다른 도시들에도 매장 5개를 더 열 예정입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절기 입동인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히려 서울 아침 기온이 9도로 오늘보다 아침 추위가 조금 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20도, 광주 21도, 부산 2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조금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고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또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하늘이 흐려지는 가운데 늦은 오후에 영동을 시작으로 모레 새벽에는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약하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주말 밤 사이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고 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대형 구조물이 무너져 9명이 매몰돼 2명만 구조된 가운데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소방청은 오늘 오후 2시 2분쯤 울산 남구 남화동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를 철거하던 작업자 9명이 매몰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2명은 구조했는데 60대와 40대 남성으로 중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나머지 7명 가운데 2명도 발견해서 구조하고 있고 5명은 매몰 위치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행안부 등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재해자 구조에 우선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구조 작업 이후에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울산 화력발전소 구조물 매몰 사고와 관련해서 다른 발전사들도 유사 작업 현장을 상대로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소방청이 구조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발전소 측에 협조를 당부했다며 사고 발전소를 찾아서 현장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국회 예결위 차원의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확대 재정이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될 거라는 정부 여당과 달리 야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을 지적하면서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공청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점검했던 국회 예결위. 하루 뒤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728조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본격적인 종합정책질의 시작 전 정부가 먼저 제안 설명에 나섰습니다.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재정을 투입해 미래 산업 전환을 이끌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조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2026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특수활동비를 복원한 걸 두고 내로남불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활비 없어도 국정은 마비되지 않는다고 큰소리치더니 정권을 잡자마자 예산을 복원시켰다며 이제라도 석고되지 않은 한편 책임자들은 직접 예결위에 출석해 경위를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는 필요 없다던 예산이 지금은 왜 꼭 필요한지 비서실장이 직접 책임자로서 예결위에서 국민에게 한미 관세 협상이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지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합의가 양해 각서, MOU 형태로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조약의 경우에는 비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 야당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 사항에 대해선 국회에 동의권을 부여한다는 헌법 60조를 근거로 절차를 지키라고 맞섰습니다. 매년 30조 원 가까이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국회 비준도 없이 대미 투자 특별법으로 하겠다. 국회를 존중하는 겁니까? 여야는 하루 더 종합 정책 질의를 진행한 뒤 다음 주부터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 심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이 오는 2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기 위해 직을 내려놓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혁신은 끊임없는 이어달리기라며 비대위가 만든 혁신안을 차기 지도부가 수용해 당 혁신을 위해 계속 이어달릴 거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되는 국민의힘과 연대설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연대에 대한 질문이 많아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 탄핵으로 정권을 헌납한 전직 대통령 앞에서 할 말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며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방식의 개혁신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목걸이와 금거북이 등 각종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에게 오는 24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 씨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공직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휠체어를 타고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9월 25일 기소 이후 첫 조사를 한 지 2달 만인데 서희건설 측이 제공한 나토 순방 귀금속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고가의 장신구들을 받은 대가로 이봉관 회장 사위의 인사에 힘을 써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조사가 이뤄진 김상민 전 검사 관련 사건을 제외한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을 전반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2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휠체어를 타고 특검에 출석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서도 캐물을 걸어 보입니다. 금거북이랑 한지 공예품 전달하신 이유가 뭡니까? 공직 청탁 목적이셨어요? 전달하신 이유가 뭡니까? 적격상 검토. 이 전 위원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특검은 조사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거북이 등 각종 선물을 건넨 대가로 위원장직을 얻어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관매직 의혹의 종점은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데 특검은 김건희 씨 조사 이후 윤 전 대통령도 잇따라 소환한다는 구상입니다. 수사 막바지 특검이 본격 매관매직 의혹을 정조준하는 모습인데 앞서 조사실 영상중계 문제로 김 씨 변호인단이 변협에 진정까지 낸 상황에서 김 씨가 다시 특검 조사실에 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관저 공사를 수주한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 첫 압수수색 이후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과 국고손실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는데 압수 물품으로는 크리스찬 디올의 의류와 팔찌, 가방 등이 명시됐습니다. 특검이 21g 대표 배우자 조모 씨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김 씨는 참고인으로 적시됐지만 금품 수수와 관저 공사에 대한 인과관계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g이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내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21g은 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는 등 김 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조 씨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통일교 측이 건넨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동행한 인물로도 지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 측은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써 4번째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영장에 압수 물품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별건 수사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별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당 제품을 다 가지고 간 다음에 문제 있는 거 있나 이런 식으로 사실상 표적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나온 거 아닌가. 특검은 청탁의 실체를 밝히는 한편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 기한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 기한 연장 관련 승인 요청서를 어제 대통령실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요청이 승인되면 내란 특검은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 표결을 이달 27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3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협의하고 있다며 그게 되면 그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 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정부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있었던 일을 조사해서 행정적 책임을 묻는 별도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오늘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내란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데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소형 기지국 펜토셀 관리 부실로 무단 결제 사태를 초래한 KT가 지난해에는 가입자 개인정보가 든 서버에 악성 코드가 감염된 것을 확인하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더 확인한 뒤에 엄중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KT 무단결제 사태를 조사해온 민관합동조사단이 발견한 건 KT가 지난해 외부 침입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한 정황이었습니다. 악성 코드를 발견하면 3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KT는 신고는커녕 감염 흔적까지 숨기려다 꼬리가 잡혔습니다. 백신을 돌린 흔적을 발견을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자료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모두 43대의 서버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는데 가입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사단은 KT가 보고한 규모일 뿐이라며 추가 조사와 함께 엄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SK텔레콤 해킹 과정에서 정보 유출의 통로로 쓰인 악성 코드 BPF 도어도 지난해 KT 서버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돼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단 결제의 원흉으로 지적된 소형 기지국 펜토셀에 대한 KT 관리는 더 부실했습니다. 전국 모든 KT 펜토셀의 인증서가 같은 데다 인증서 유효 기간이 무려 10년으로 설정돼 불법 펜토셀로 KT 내부망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통신사나 해외 IP로도 내부망 접근이 차단되지 않았습니다. 손쉽게 만든 불법 펜토셀로 할 수 있는 일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했습니다. 불법 펜토셀을 통해 결제 인증 정보뿐만 아니라 문자, 음성통화 탈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 및 추가 실험 등을 통해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KT는 악성 코드 침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
지연 신고에 대해 송구하다며 펨토셀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난 불로 마비됐던 행정전산망이 96% 가까이 복구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위기상황대응본부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전체 시스템 709개 가운데 680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이 95.9%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신문고 등 실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 40개는 모두 복구됐고 2등급은 68개 가운데 65개가 정상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2년 동안 도피하던 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보험 차량을 몰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됐는데 3km가량 추격전 끝에 검거됐습니다. 표종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순찰 도중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검은색 고급 외제차를 발견한 뒤 멈추라고 지시합니다. 벤츠 차량 정지하세요, 정지. 하지만 승용차는 정차 지시를 따르지 않고 빠르게 질주합니다. 불법 유턴 등으로 교통 법규를 어기며 3km가량 도주를 이어가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붙잡힙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는 2년 동안 도피 중이던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10년 동안 피해자 24명에게 투자 사기를 벌여 41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줄기를 뿌립니다. 새벽 6시쯤 경기 연천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주민 2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주택 안에 있는 난로 배기관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선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는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가 대피에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차량 일부가 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 제1조에 넣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국감에서 관련 질문에 투자 원리금 회수에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을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팩트시트의 경우 미국 내 여러 부처가 논의하고 있어 언제까지 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안보 협상 내용을 정리한 팩트시트가 늦어지는 데 대해 점검할 내용이 많다며 미국으로부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워낙 다룬 사항이 많다 보니 일일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고 미국 측에서도 관계 여러 부처 간에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핵 잠수함 보유 의혹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걸 언급하면서 일본도 핵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이후 한미 군 당국 간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to fulfill President Trump's commitment in a deliberate manner. 이런 움직임에 일본 정부와 현지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이 방송에 출연해 주변 나라는 모두 핵 잠수함을 가진다며 핵 잠수함의 보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집권자민당과 일본 유신회는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하고 수직 발사 장치를 장착한 잠수함 보유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읽힙니다. これを原子力も排除しない、あらゆる選択肢を排除することなく議論すべきだということはその通りであります。今でもその思いは変わりません。 다만 요미우리 신문은 원자력 기본법에서 원자력 이용은 평화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안으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검토하고 GDP 대비 2% 방위비 목표를 2027년도에서 2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를 예의주시하면서 장거리 타격 능력 등 방위력 강화를 위한 명분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주택 화재로 30대 예비 부부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당국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등 발화 가능 물품에 대한 국과수 정밀 분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조사관들이 양손에 노란색 상자를 들고 걸어갑니다. 서울 면목동 다세대 주택 화재로 30대 예비 부부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등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3시간가량 이뤄진 감식에서는 뚜렷한 화재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예비 부부 소유의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배달하는 사람인데 배터리 충전시키다가 불났는 것 같아. 경찰 관계자는 집안이 너무 많이 타면서 육안으로는 발화 지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 역시 화재 원인 추정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배터리에서 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데서 날 수 있는 건데 가능성을 다 봐. 다만 경찰은 집안에서 불이 시작됐고 내부에서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를 포함한 발화 가능 물품들이 발견된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주변 이웃들은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친정엄마가 좀 멀리 사나 본데 그 전날 아침에 뭐 먹을 거 해서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가면서 엄마 잘 가 그러고 그런데 경찰은 숨진 예비 부부에 대한 부검 결과와 배터리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이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서 외국인 선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형사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마약 범죄라면서 최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외국 화물선입니다. 한미 공조 수사 끝에 기관실한 공간에서 코카인 1,690kg이 발견됐습니다. 5,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단일 마약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마약을 화물선으로 운반한 혐의로 주범 필리핀 국적 선원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항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선원 B씨에게는 징역 15년, 마약 선적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선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마약 운반 사건이라며 막대한 양의 코카인이 실제 유통됐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아르헨티나에서 송환된 필리핀 국적 공범 1명도 추가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과 해경은 적발 전 배에서 내린 선원 3명에 대해 국제 형사 공조로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청탁받은 채용자 수십 명을 최종 합격시킨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무죄를 받은 항소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명시적 위력 행사가 없었다는 게 항소심 법원의 논리인데 최종 합격자를 무더기로 바꾼 지시에 대한 1, 2심 판단은 180도 달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2016년 신입 부기장 채용 인사 자료입니다. 필기, 영어, 면접 등 전형별로 지원자 이름 옆 추천인 기임란에 사장 등 회사 중역의 직함이 적혀 있습니다. 이 전 의원과 최종구 김효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는 2015년부터 2019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이렇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직원 600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려 했고 실제 76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 중에는 서류 전형과 1, 2차 면접에 응시조차 안 한 지원자도 있습니다. 1심 판사는 피고인들이 인사 담당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며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사기업의 재량권을 보장해야 하고
명시적 위력 행사로 볼 만한 피고인의 언행도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스타항공에 사내 추천 제도가 있었고 채용의 최종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다며 최종 합격자를 뒤바꾼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선 이 전 의원과 김유상 전 대표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당시 좌천이나 퇴사를 당할 게 무서웠다고 압박감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도덕이나 윤리의 영역으로 봤습니다.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재량권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법원. 이번 항소심 결과를 두고 부정 채용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업무 방해 여부로만 접근해야 하는 우리나라 현행법의 맹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세종제를 찌개에 타서 가족을 해치려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밤 11시 반쯤 경기 성남시 백현동 자택에서 찌개에 청소용 세종제를 넣어서 가족을 다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종제를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필리핀을 덮친 태풍 갈매기로 인한 사망 실종자가 200여 명을 넘긴 가운데 필리핀 정부가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필리핀 민방위청은 갈매기가 몰고 온 홍수 등 최소 114명이 숨지고 127명이 실종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중부 세부주 당국이 추가로 발표한 사망자 28명을 더하면 사망자는 모두 142명에 이른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메시와 손흥민의 팀 동료 부안가 등이 2025 시즌 미국 프로축구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사무국은 메시는 29골에 도움 19개를 기록하면서 리그 최다 득점자가 됐고 뛰어난 성적과 리더십으로 2년 연속 MVP를 수상하는 최초의 선수가 될 거라고 평했습니다. 부안가에 대해서는 리그 최고 이적료로 LAFC에 합류한 손흥민과 역사적인 공격 파트너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9도, 대구는 8도로 아침에도 큰 추위는 없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는 21도까지 올라서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늦은 오후에 영동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 새벽에는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충청, 전북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주말 밤 사이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고 휴일 새벽부터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이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풍 구경을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산을 오르기 전에는 꼭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고요. 산이 높지 않더라도 꼭 등산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약과 간식을 챙기는 것이 좋고요. 일교차가 큰 만큼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외투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고 일몰 1시간 전에는 반드시 산을 내려와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윤수빈,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